영재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본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기말고사 문제와 사교육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문항의 변별도는 얼마나 되고 평가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교육과 물리 성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물리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평가까지 모두 합친 성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교육은 수행평가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따로 떼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교육에 대해서 조사한 것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치러진 기말고사 문제, 열 문항과 사교육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관관계가 없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계수가 0.23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두 문제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뭐 소문항이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항들은 문항 반응 이론의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의 문항으로 합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출제한, 물론 저하고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 두 분의 선생님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의 변별도는 어떻게 되고 또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에 의한 변별도입니다. 고전 검사 이론은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상, 중, 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와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변별도를 구하는데요. 0.2보다 작으면 변별도가 매우 낮아서 문제가 조금 있는 거고요.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는 낮은 수준의 변별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요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가 적절한 수준의 변별도, 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오른쪽은 변별도가 매우 높은 문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10문제 중에 5문제가 변별도가 매우 높고요. 8문제 정도까지가 적절한 변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변별도가 낮거나 매우 낮은데요.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 같은 경우는 문항의 난이도가 쉽거나 또는 매우 어려운 경우 변별도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잘 변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매우 쉬운 문제다 그러면은 하위권과 최하위권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은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변별도가 요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에 있으니까 적절한 변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위권과 최하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말고사 6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거든요. 난이도가 매우 쉬운 문제라서 변별도가 낮게 나온 건데, 문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별도는 충분하다,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항이 다 변별도가 적절한 걸로 나왔고요. 5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매우 변별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신뢰도는 이런 평가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크롬박 알파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보통 0.7보다 크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0.78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논문에 쓸 때에는 크롬박 알파보다는 이 경험적 신뢰도 계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신뢰도 계수도 구해보니까 0.786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평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년을 가르친 선생님이 출제한 평가 문항이 이런데요.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요 변별도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고시 변별도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를 연구한 건데 내부 결제가 구글에 뜨더라고요. 이게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정보에 여하튼간에 여기에 보면은 평가 이론과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변별도가 있는데 변별도 같은 경우 이 0.2 미만 0.2 미만이 되면 매우 낮은 거고요. 그래서 0.2 미만이 되면은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될 문항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2020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변별도 1이라고 하는 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 대해서 난이도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변별도 방식으로 구한 거죠. 전체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평균 변별도가 0.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0.2 미만인 문항은 수정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의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0.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들을 보면은 0.3 미만이 되는 게 78.3%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0.3 이상은 21.7%밖에 안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0.3을 초과하는 것이 8문제, 한 80% 정도 되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게 한 2문제 정도 있죠. 따라서 의사 국가고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별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의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이 패스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고전 검사 이론보다는 문항 반응 이론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문항 반응 이론으로만 검사를 해서 그래서 0.3보다 작게 나오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별도는 아마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는 국시원 같은 경우는 내적 일관성이라고 해서 크롬바흐 알파로 비교한다고 했고 1보다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0.7 이상일 경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0.788, 78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학교에서 치르고 있는 시험 문제들이 이와 같이 변별도도 있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평가고 그런 평가 결과가 이와 같이 사교육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 그래서 전체 총점으로 보면은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